1980년대 대한민국 서울 구로공단의 한 건물에서는 해가 뜨기 전부터 불이 켜집니다.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좁은 작업대 앞에 앉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바늘에 꿰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가발. 당시 대한민국 수출 1위 품목이었습니다. 가발로 나라를 일으켰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시절.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던 여공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980년대 가발 공장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진짜 주인공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서울 구로동 어느 가발 공장의 아침은 이른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채 뜨기도 전에 공장 정문 앞에는 젊은 여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대부분 16살에서 25살 사이의 어린 나이입니다. 그녀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이 많았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갑지에서 서울 가면 돈 번다는 말 한마디에 고향을 떠나온 소녀들이었습니다. 공장 건물은 4층짜리 낡은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금이 간 유리창, 삐걱거리는 계단. 하지만 이곳은 당시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는 꿈을 이루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언젠가는 자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매일 아침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출근 타임, 카드를 찍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칙칙칙. 하지만 그 소리는 동시에 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여공들은 각자의 자리로 향합니다. 3층에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부서, 4층에는 가발을 짜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이미 준비된 재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을 모아놓은 다발들, 가느다란 바늘들, 그물망처럼 생긴 가발 밑에, 그리고 확대경. 가발을 만드는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정교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미틀에 있는 작은 구멍에 꿰어 넣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반장의 구령과 함께 공장 안은 일순간 고요해집니다. 오직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 가위질 소리, 작은 한숨 소리만이 들릴 뿐입니다. 이 고요함은 점심시간까지 그리고 다시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가발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가발 수출은 197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70년에는 수출액이 무려 9,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10%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발 산업은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제시장의 수요 변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추격, 그리고 국내 임금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중반까지 가발 공장은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의 일터였고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의 하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공식적으로는 12시간 근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잔업과 특근이 일상이었습니다. 납기일이 다가오면 밤 10시, 심지어 자정까지 일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여공들이 받는 월급은 평균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였습니다. 송년공의 경우 10만 원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도 잔업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2만 원 정도였으니 결코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현금 수입 자체가 귀했던 시절, 이 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고 이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가 계속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1970년대의 고도 성장 이후 80년대는 산업구조의 전환기였습니다. 중화학공업이 본격화되면서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섬유, 신발, 가발과 같은 경공업도 여전히 수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발 산업의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발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1965년 한 무역상이 일본을 통해 가발 제조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는 패션 아이템으로 가발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 히피 문화와 함께 긴 생머리 가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가발 제조의 최저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 풍부한 원료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여성들은 대부분 긴 머리를 기르고 있었고 머리카락을 파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장터에는 머리카락을 사는 상인들이 있었고 가난한 집 딸들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기도 했습니다. 둘째, 저렴한 노동력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젊은 여성들은 낮은 임금에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한국 여성들의 손재주와 인내심이었습니다. 가발 제조는 극도로 정교한 수작업을 요구했는데 한국 여공들은 이 일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1967년 한국의 가발 수출액은 1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68년에는 1000만 달러, 1969년에는 3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970년 가발은 대한민국 수출 1위 품목이 되었습니다. 섬유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당시 전국에는 약 700개의 가발 공장이 있었고 약 4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95%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서울의 구로공단, 영등포, 성동구 일대에 가발 공장이 밀집해 있었고 인천, 부평 등지에도 많은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가발 산업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1976년에는 동일방직 여공들의 농성 사건이 있었고 1978년에는 YH 무역 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발 산업은 서서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가발 수요가 줄어들었고 중국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임금이 상승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가발 공장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의 일터였습니다. 특히 학력이 낮고 기술이 없는 젊은 여성들에게 가발 공장은 거의 유일한 취업처였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해도 들어갈 수 있었고 심지어 국민학교만 나와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여공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촌 출신, 많은 형제자매 중 장녀이거나 차녀, 집안 형편상 상급 학교 진학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남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 혹은 여동생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가발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먼저 원료인 사람의 머리카락을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머리카락을 수집했지만 점차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수입된 머리카락은 길이별, 색깔별로 분류되어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머리카락은 먼저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화학약품으로 소독하고 깨끗이 씻어낸 후 말립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냄새가 상당히 지독했다고 합니다. 여공들은 이 냄새에 적응하는 데만 수주일이 걸렸다고 회상합니다. 다음은 정모 작업입니다. 머리카락의 방향을 일정하게 정렬하는 작업인데 이것도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카락 다발을 빗으로 빗으면서 한쪽 방향으로 정렬시킵니다. 하루 종일 이 작업만 하는 여공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염색 작업입니다. 주문에 따라 검은색, 갈색, 금색 등 다양한 색으로 염색합니다. 염색약의 독한 냄새가 공장 전체에 퍼졌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발 제작이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은 바로 식모 작업입니다. 그물망으로 된 가발 비틀에 머리카락을 한 올씩 심어 넣는 작업입니다. 여공들은 확대경을 들여다보며 가느다란 바늘로 머리카락을 미틀의 작은 구멍에 꿰어 넣습니다. 한 개의 가발을 완성하려면 평균 3만 개에서 5만 개의 구멍에 머리카락을 심어야 했습니다. 숙련공이라도 하루에 1000개 정도밖에 심지 못했습니다. 즉, 한 개의 가발을 완성하는데 한 사람이 일한다면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셈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명이 분업해서 작업했습니다. 앞머리 부분, 옆머리 부분, 뒷머리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이 담당했습니다. 특히 앞머리 부분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라 최고 숙련공이 맡았습니다. 이 작업이 얼마나 눈을 혹사시키는지 대부분의 여공들은 1년도 안 되어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공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안약을 나눠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벌써 돋보기를 써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손목과 손가락의 통증도 심각했습니다. 같은 동작을 하루에 수천 번씩 반복하다 보니 손목 터널 증후군, 손가락 관절염 등이 생겼습니다. 밤이 되면 손이 저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공들도 많았습니다. 작업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빽빽이 앉아서 일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습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화장실은 층마다 하나씩밖에 없었고 항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정확히 30분이었습니다. 공장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메뉴는 거의 매일 비슷했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국 한 그릇. 가끔 생선이나 계란이 나오면
그날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30분 안에 화장실도 다녀오고 식사도 마쳐야 했기 때문에 천천히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면 졸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점심 직후 한두 시간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졸다가 바늘에 손을 찔러 피를 흐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관장이나 관리자가 돌아다니며 졸고 있는 여공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꾸중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정규 근무가 끝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공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잔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업은 보통 밤 9시나 10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납기일이 촉박할 때는 자정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잔업수당이 있기는 했지만 정규 시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공들은 잔업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대부분의 돈을 고향집으로 송금했습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10,000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공들의 주거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공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방에 6명에서 8명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2층 침대가 빽빽이 들어차 있어서 개인 공간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물함 하나가 자신의 전 재산을 보관하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기숙사 규칙도 엄격했습니다. 밤 11시까지 귀가해야 했고 외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남자 방문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거나 심하면 해고당했습니다. 그래도 여공들은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유일한 휴식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시장에 나가 떡볶이를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당시 인기 있었던 영화는 멜로드라마나 액션 영화였습니다. 영화관에서 울고 웃으며 일주일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편지 쓰기도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혹은 군대 간 오빠나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기숙사 소등 시간 이후에도 손전등을 켜고 편지를 쓰는 여공들이 많았습니다. 1982년 겨울 서울 구로동의 한 가발 공장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12월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연일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의 난방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는데도 수리를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공들은 두꺼운 옷을 껴입고 일했지만 손끝은 어쩔 수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가발을 만드는 정교한 작업을 하려면 손가락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장갑을 끼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서 바늘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12월 15일 드디어 여공들이 집단으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200여 명의 여공들이 작업대에서 일어나 공장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장 측에 난방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장장이 나왔습니다. 며칠만 참아라. 곧 수리할 거다. 하지만 여공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달 넘게 추위에 떨며 일해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3살의 김영이라는 여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돔전장님,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손이 얼어서 바늘도 제대로 못 잡겠습니다. 김영이는 충청도 시골 출신으로 5남매 중 장녀였습니다. 16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 7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번 돈으로 남동생 둘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동료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공장장은 처음에는 회유하려 했습니다. 알았어. 내일부터 난방을 해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해. 하지만 여공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속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수리기사를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확인할 때까지는 일 안 합니다. 상황이 길어지자 공장 측은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일 안 하겠다는 사람은 나가라. 얼마든지 대신할 사람이 있다. 이 말에 여공들은 분노했습니다. 7년, 5년, 3년씩 이 공장에서 일해온 그녀들을 마치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처럼 대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김영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뜻한 곳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입니까?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울면 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장 측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차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빨리 해산하고 일터로 돌아가라. 하지만 여공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버텼습니다. 추운 겨울 공장 마당에서 얇은 작업복만 입은 채로 그녀들은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변 공장의 여공들도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300명, 400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공장 측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아침까지 난방을 고치겠다. 오늘은 모두 들어가서 쉬어라. 여공들은 환호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그녀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말로 수리기사가 왔고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공장 안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공들은 비로소 손을 녹이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희에게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공장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너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
해고 통보했습니다. 주동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김영희는 항변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한 것뿐입니다. 공장장은 냉정했습니다. 말대꾸 하지 마. 다음 달 월급까지는 줄 테니까 조용히 나가. 김영희는 기숙사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7년 동안 모은 것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이나 몸 조심해. 김영희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발 공장에 취직했고 다시 하루 12시간씩 바늘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었지만 당시 여공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들은 부당한 대우에 맞섰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국의 가발 산업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1985년 가발 수출액은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970년 9천만 달러를 넘었던 수출액이 1985년에는 3천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많은 가발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수만 명의 여공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쇠퇴의 원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제시장의 수요 변화였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가발 패션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가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둘째, 중국의 부상이었습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가발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은 풍부한 원료와 더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보다 훨씬 싼 가격에 가발을 생산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한국 내 임금 상승이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임금이 올랐습니다. 여공들의 임금도 조금씩 올랐지만 이는 곧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넷째, 산업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가발과 같은 경공업에서 멀어졌습니다. 젊은 여성들도 가발 공장보다는 전자 공장이나 사무직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 전국의 가발 공장 수는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전성기에 700개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감소였습니다. 고용 인원도 10,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여공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전자공장이나 봉제공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일부는 결혼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일부는 식당이나 상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거나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가발 공장에서 배운 기술은 다른 곳에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7년, 10년을 바쳐 익힌 머리카락 심는 기술, 가발 만드는 기술은 오직 가발 공장에서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기술은 아무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전직 여공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랜 기간 공장 노동으로 건강을 해쳤기 때문에 육체 노동도 힘들었습니다. 시력 저하, 손목 통증, 허리 디스크 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20여 년 동안 가발 산업이 벌어들인 외환은 총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돈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가발 수출로 번 돈으로 기계를 수입하고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가발 산업은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공장에서 일하며 자신의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농촌에서는 여성이 현금 수입을 올릴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발 공장 여공들의 경험은 이후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웠던 경험들이 축적되어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 시기에 노동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가발 산업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소수의 업체만이 고급 맞춤 가발을 생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가발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됩니다. 도로공단에 있던 가발 공장 건물들도 대부분 철거되어 아파트나 다른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겪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가발 공장이 살아있습니다. 좁은 작업대에 앉아 확대경을 들여다보며 머리카락을 심던 그 시간들, 손이 얼고 눈이 침침해도 묵묵히 일하던 그 날들이 생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198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발 공장에서 일했던 16살 소녀는 지금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관절염으로 아프고 눈은 일찍 노안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번 돈으로 공부한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남동생의 자녀들, 즉 그녀의 조카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가발 공장 여공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의 숫자들을 기억합니다. 몇 퍼센트 성장했고 수출이 얼마나 늘었고 GDP가 얼마였는지.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쉽게 잊혀집니다. 1980년대 가발 공장 여공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 발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대기업 총수도 아닌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평범한 노동자들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발전의 대가를 누가 치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가발 공장 여공들은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노동의 존엄성입니다. 어떤 일이든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존엄한 것입니다. 가발 만드는 일이 비록 단순 노동으로 여겨졌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넷째, 여성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당시 여공들은 이중의 차별을 받았습니다. 노동자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승자의 역사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가발 공장 여공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고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1980년대 가발 공장에서 일했던 여공들도 그중 일부입니다. 지금 50대, 60대가 된 그녀들 중 일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이부는 손주를 돌보며 이부는 여전히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을 길거리에서 마주칠 때 우리는 그들이 젊은 시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들의 손가락에 남은 바늘 자국, 눈가의 주름, 구분어리는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겨진 흔적입니다. 우리는 그녀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풍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1980년대 가발 공장, 그곳에서 일했던 여공들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라고, 희생한 사람을 기억하라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1980년대 가발 공장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그 시절 가발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